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이성복의 남해 금산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의 전문을 한번 들어보시죠. 남해 금산 이성복. 한 여자 돌 속에 묻혀 있었네. 그 여자 사랑에 나도 돌 속에 들어갔네. 어느 여름 비 많이 오고 그 여자 울면서 돌 속에서 떠나갔네. 떠나가는 그 여자 해와 달이 끌어주었네. 남해 금산 푸른 하늘가에 나 혼자 있네. 남해 금산 푸른 바닷물 속에 나 혼자 잠기네. 시편 남해 금산을 유튜브 강의 교재로 쓸 수 있도록 저작권을 허락해 주신 시인 이성복 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편 남해 금산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시는요, 초현실주의 시 같은 난해성과 모호함을 지닌 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독자들이 이 시를 사랑해 온 것 같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9년 4월 달이었습니다. 시인 이성복이 남해 화전 도서관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고 합니다. 화전, 꽃화자 밭전자, 우리말로 하면 꽃밭인데요. 화전은 경상남도 남해군의 옛 지명입니다. 여기에서 시인 이성복은 독자와의 만남이 있었는데, 이 독자는 사실상 남해 군민들이었습니다. 남해 군민들은 다른 시인들의 이름은 몰라도 이성복 시인의 이름은 대체로 다 잘 알고 있답니다. 왜냐고요? 남해 금산이라고 하는 시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이죠. 시인 이성복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화전 도서관에서 발표한 내용이 일부 인터넷상에 올라 있어서 제가 좀 읽어봤는데요. 그는 여행하고 별로 인연이 없다고 합니다. 취미가 아닌가 봐요. 남해 금산은 정신적 지도의 거점을 이루는 몇 안 되는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여행한 것 중에서 아주 깊게 각인된 장소성이 하나가 바로 남해 금산이라는 겁니다. 그는 1984년, 꽤 시간이 오래되었죠. 거의 나이도 젊었을 때였습니다. 1984년 어느 새벽에 남해 금산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때 별다른 의도 없이 선 시가 바로 이 남해 금산이라고 하는데요. 머릿속에서 마치 장난치듯이, 언어적인 장난이겠죠. 장난치듯이 시작한 시가 이렇게 거창한 의도, 속 깊은 의미가 담긴 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렇게 화전 도서관에서 남해 군민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명작은 이처럼 우연히 탄생하는 겁니다. 명작을 쓰겠다 해서 쓴 작품은 명작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명작은 이렇게 우연히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얼마만큼
공력을 깃들어내냐. 또 시인 자신의 내공이 개금처럼 사회느냐에 따라서 명작이 뜻밖에도 우연찮게도 탄생되는 것이겠지요.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의 금사이라고 하는 시의 전문에는 3, 4, 1, 3의 암호가 담긴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겠죠. 3, 4는 3인칭인 여자가 4번 나오고 1인칭인 나가 시적 화자인 나가 3번 등장한다. 이런 시입니다. 나와 여자의 관계. 자, 여자가 아까 4번 나온다고 했죠. 한 여자, 그 여자, 그 여자, 그 여자. 이렇게 4번 나옵니다. 나는 3번 나오고요. 나와 여자의 관계는 단순한 애인 관계를 넘어서 원형적인 상징의 관계로 감지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심리학에서 대상관계란 말이 있어요. 그 대상관계는 뭐냐?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의 인간관계보다는 자아의 정체성과 존재 방식을 변화시킬 만큼 중요한 인간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컨대 나 입장에서 볼 때 부모랄지 교사라고 할지 또 선망의 대상이랄지 또는 어릴 때 마음속의 우상이랄지 중요한 자아의 그 관계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상으로서의 인간을 말합니다. 이때 대상이 정신분석학적으로 확장이 되면 사물, 또 사물 중에서도 주물이라는 게 있어요. 패티시, 주술적인 사물, 주물, 예술작품 등으로까지 확장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사람이나 사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나 의식의 작용,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대상관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아무튼 이 시에서 나와 여자도 대상관계입니다. 단순한 애인이라고 하는 인간관계를 조금 넘어서는 그런 차원 높은 관계를 말합니다. 이 시에서 여자는 시적 화자인 나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어떤 원형이나 혹은 원형 신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어에는 의미가 담겨 있죠. 이 의미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언어적인 표청 구조에 있는 의미와 또 하나는 언어적인 심층 구조에 있는 의미로 나눠질 수가 있죠. 먼저 표청 구조의 의미에 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까 합니다. 자, 이런 걸 보고 보통 축자적인 의미, 축자적인 의미란 말이 뭔가? 문자 그대로의 의미란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여기에서 나와 여자는 애인 관계임에 틀림없습니다. 애인인 한 여자가 돌 속에 묻혀 있었다. 자, 얼핏 보기에는 화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화석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기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자가 화석이 되었다. 저 돌 속에 묻혔다 하는 것은 여자가 사랑의 감옥에 갇혀 있다. 사랑의 감옥에 갇혀 있는 수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여자를 따라서 돌 속에 들어갑니다. 나도 수인이 되는 거죠. 이때 사랑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감옥이라기보다는 마음의 감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둘이 같이 사랑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느 여름날 비가 많이 왔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삶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혹은 삶이 파란만장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대체로 그렇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생겼습니다. 여자가 울면서 떠나갑니다. 충분하게도 여자의 죽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죽은 여자는 해와 달이 이끌고 갑니다. 해와 달이 떠나가는 여자를 이끌어 줍니다. 이제 사랑은 허물을 벗고 하석으로부터 벗어나서 신화가 됩니다. 신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를 말합니다. 신화에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반면에 시적 화자인 나는 시공간 속에 내재된 세계인 하늘과 바다에 남게 됩니다. 여자는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로 떠나갔고, 시적 화자인 나는 시공간에 내재된 세계에 남게 되었다. 신화적 상상력의 초월과 내재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한다면, 내재성은 개인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언어적인 심청 구조의 의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와 여자의 관계가 단순한 인간관계, 즉 애인관계라고 보면 이것은 언어적 표준 구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심청 구조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의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책은요, 이성복 님의 실론집 극지의 시입니다. 지금부터 5, 6년 전에 발표된 내용들, 아마 대학원생들에게 강의한 내용들일 겁니다. 이것을 모아놓은 책인데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쉽게 쓰여졌고요. 여기에서 제가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많은데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시를 쓴다는 건 남자 속에 들어있는 여자가 눈을 뜰 때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억지로 치마를 입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치마를 입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재미있죠. 남자 속에 들어있는 여자, 이게 뭘까요? 바로 아니마라고 합니다. 모든 남성은 그 마음의 깊이 속에 여성성을 지니고 있다. 여성은 또 남성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자로부터 분리 개별화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분리되고 또 그 스스로 혼자 존재하는 개별화 과정을 밟게 된다는 것은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서 흔히 쓰는 내용입니다. 또 돌의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돌이 3번 반복되는데요. 돌 속에 묻혀있다, 돌 속에 들어갔다, 돌 속에서 떠나갔다, 이렇게 돌이 3번 반복되는데요. 이성복 시인의 첫 번째 시집 제목이 뒹구는 돌은 언제 잠기는가. 첫 번째 시집이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만, 첫 번째 시집 이후에는 두 번째 그 이후의 시집에는 좀 비슷비슷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첫 번째 시집이 가장 개성적이고 어떤 돌올한 성격의 시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뒹구는 돌 할 때 돌은 아나키즘적 연상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것은 무정부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아나키스트 시인들이 있고 또 아나키즘에 친화적인 시인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소재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돌이요, 하나는 칼입니다. 칼은 도강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죠. 자, 돌은 던지고 칼은 이렇게 베어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전폭적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적이기도 한 그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남해 금산에서 보여준 돌의 이미지는 이렇게 전폭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로서의 돌이 아니라 원형 심상적인 신화적 상상력에 가까운 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신화나 설화에서 사람이 돌이 되는 소위 화성 모티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치술령 고개의 망부석 설화가 유명하죠. 돌 속으로 들어가고 또 떠나갔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이 대목에서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우주론적 수수께끼, 우주론적 창세 신화를 연상하기에 충분합니다. 창세, 세상을,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이 바로 창세입니다. 창세 신화이죠. 해와 달은 주역의 부호 같은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말이죠. 해와 달의 이미지의 통합론적인 부호가 바로 태극입니다. 우리 태극기 할 때 태극이죠. 시인 이성복에게 있어서 주역과 선불교 등 동양 사상은 그의 문학 사상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가 문학 사상적으로 주역이나 선불교에 크게 영향을 바람으로써 그의 시세계가 더욱더 심오하게 되었죠. 이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주역할 때, 주나라 때 생긴 것이니까 한 3000년 정도 됩니다. 공자도 아주 오래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공자도 아니야, 그 주역을 여러 번 읽어가지고, 그 가죽끈이, 문드러졌다 할 정도였고, 우리나라 이수신 장군도 주역을 읽으면서 전술 전략을 구상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주역할 때 역은, 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나라 때 생겼다 하는 거니까. 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역할 때 역자. 물건을 서로 바꾸는 것. 이 바꾸는 것입니다. 역은. 그러니까 변화, 혁명, 이런 뜻이에요. 개혁, 혁명. 그러니까, 변화의 철학이 역이다. 그 주나라 때 생길 때에서 주역이다. 그게 이런 말이 있어요. 주역에 보면. 궁적, 통적, 변적, 구라고요. 궁하면 통하고, 통하면 변하고, 변하면 오래 간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시를 읽어보면 이상하게 좀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가 7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행 보면 궁변, 통, 구 이렇게 읽힙니다. 이 시를 읽으면 꼭 저는 물론 개인적인 느낌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주역의 우주적 리듬처럼 읽히는 시다. 이렇게 제 느낌을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궁적통, 통적변, 변적구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시를 읽어보면 좀 그렇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돌 속에 들어가고 떠나가고 한 것을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든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두고 우리는 무경계니 탈경계니 이런 말을 씁니다. 경계가 사라졌다 혹은 경계가 벗어났다 이런 것이겠죠. 자, 경계를 만약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것, 또 벗어난 것, 이것을 두고 불교에서는 실상이라고 하죠. 이 반대의 개념이 불교에서 망상이라고 합니다. 망상은 지금도 많이 쓰는 말이죠. 그럼 망상을 우리는 분별심이라고 하는데요. 분별하는 것. 이렇게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언어는 항상 이 망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것이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두 가지의 상대 개념을 나누는 것이죠. 상과 죽음. 뭐가 있습니까? 자아와 타자. 그러니까 나와 남 이런 뜻입니다. 보수와 진보.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을 불교에서는 망상이라 하고 이런 것을 경계를 짓지 않고 초월하는 것. 그러니까 언어를 넘어서는 것. 논리를 벗어나는 것. 이분법을 극복하는 것. 이것을 불교에서는 실상인데요. 실상이라고 하면 철학적인 개념으로 형이상학적인 실제, 무슨 진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양 사상에서는 경계를 넘어서고 경계를 사라지게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삶의 가치 혹은 진리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경계를 넘어서서 이론적인 어떤 세계관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 이성복님이 동양사상에 젊었을 때 매료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그마한 앙증맞은 시론집 극지의 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주로 중국인데요. 당송시대, 당나라와 송나라 시대, 또 그리고 일본의 고성, 성객과 고성들이 특히 당송시대에는 신라란 말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신라. 신라 야반 12명이라고 하는 이 7자로 된 선어록이,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 선어록, 선문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문장이 이 책에 두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라의 야반, 야반은 한밤중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라의 한밤중에 일두명, 일두, 해 일자, 머리 두자.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 굳이 조로 만든다 하면 사이시오 넣어서 햇머리. 햇머리가 뭔 줄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 말은 사전에는 없는 말이지만 우리가 바닷가에서, 동해 바닷가에서 일출을 볼 때 제일 끝머리에 빨갛게 떠오르는 해의 그 윗부분, 이것이 일두다, 햇머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라 야반에 햇머리가 밝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전형적인 모순 진술이요, 의사 진술입니다. 수사법으로 말하면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어떻게 야반이라고 하면 밤 12시 안팎을 말하는 것인데, 밤의 가장 중간을 말하는 것인데, 깊은 밤, 한밤중이죠. 어떻게 신라의 한밤중에 햇머리가 떠오릅니까?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라 새벽 12명 하면 말이 돼요. 새벽이 뭔지 아십니까? 새는 동족이란 뜻이고요. 벽은 밝다 할 때 박입니다. 그러니까 새박에서 새벽이로 바뀝니다. 동쪽이 밝아오는 때를 새벽이라고 하죠. 이 새벽과 낮의 경계선상에 해가 뜨죠. 즉 햇머리가, 해의 머리 부분이 살짝 떠오르는데, 새벽에 해가 뜬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신라의 한밤중에 해가 뜬다는 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주 모순이요, 거짓 진술의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선어록의 이나 선문답에서는 이처럼 고지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된 진술을 일삼고 있죠. 이 말이 뭐냐면 시공간의 경계를 벗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신라는 중국에서 볼 때는, 혹은 또 일본에서 볼 때는 먼 공간이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인데, 야반은 깊은 밤이라고, 한밤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로 자실을 말하는 거예요.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 야반인이 일둔이 하는 것은 새벽이니까 시간 개념이거든요. 한밤중과 새벽은 시간 개념. 이렇게 공간 개념과 시간 개념을 이렇게 짬뽕을 해 놓았으니, 서로 헷갈리게 만들어 놨으니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경계를 넘어서는 이런 이치가 아주 동양 사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역에도 그렇고 선불교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시공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죠. 한자 문화권의 동아시아인들은 좀 같은 시공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시공간관은 천자문 속에 나옵니다. 천자문 첫머리에 8자, 천지, 현황, 우주, 홍황,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를항, 지부, 집주, 넓을 홍, 거칠 황. 아까 가물현 했는데요, 이것이 요즘 말로는 거물현입니다. 땅지를 하지 않고 따지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언어가 땅이 아니고 따거든요. 따하고 히읗 종순 지음이 붙습니다. 이렇게 앞에는 천지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우주가 나옵니다. 천지는, 시공간의 그 기본인 천지는 건고 누르라고 했거든요. 가물현, 건고,
누를 황. 이 개념은 밤낮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죠. 세월이란 말 옛날은 잘 안 썼습니다. 세월 대신 옛날 사람들은 광음이라고 했어요. 광은 빛광자, 낮이요, 음은 밤입니다. 천지는 밝다고 했습니다. 밤낮이 이렇게 교체하면서 그 밝음을 이끌어가고 있다. 근데 우주는 넓고 거칠다. 넓을 홍, 거칠 황. 그러니까 내가 그 생물이 못 사는 것이죠. 너무나 거치기 때문에.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엄청나게 넓다는 것은 공간이 넓다는 것이 아니고 아예 공간에 대한 개념이 사라졌다 하는 경우입니다. 왜? 생명체가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주는 거할 유자를 씁니다. 천지는 밝을 명자를 쓰죠. 거하다 하는 것은 죽음의 세계를 말하죠. 또 그리고 밝다는 것은 삶의 세계를 말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유명을 달리했다. 사람이 돌아갔었으면 유명을 달리했다는 말을 갖다가 쓰는데, 유는 거한 것은 죽음, 즉 저승이요. 명은 삶, 이성입니다. 저승과 이성을 달리했다가 유명을 달리했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천지는 일을 영척이라고요. 해와 달이 비추는 것입니다. 해와 달은 우주에 있지만 천지에 비추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죠. 우주는 진수 열장이라고 했습니다. 진, 무별과 수, 별자리가 길게 늘어서 있다. 해는 우리 신화 비평에서 세계의 영혼으로 보고 항구불변성으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달은 어둠이 아니라 빛의 반영이죠. 라틴어로 달의 여신을 루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어 룩스, 즉 빛남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와 시적 화자인 나와 또 대상관계를 맺고 있는 여자는 유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저승에 있고 한 사람은 이성에 있고, 여자는 저승에 있고 여자는 우주 속에 있고 나는 천지 속에 있고, 여자는 신화 속에 존재하고 나는 역사 속에 존재합니다. 역사란 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성의 삶이 지닌 하나의 연속체, 시간적 연속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와 여자, 죽음이 둘을 갈라놓았지만 여자는 신화 속에 존재하고 나는 이성의 삶의 연속체인 역사 속에 내재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시가 이 시의 뭐랄까요? 심층구조에 잠재되어 있는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가 단순히 연애시로 읽어도 충분히 명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또 깊이 있는 우주론적 수수께끼, 우주론적 창세신화의 의미와 더불어서 읽으면 이 시가 짧고 평이하지만 얼마나 깊이가 있는 시인가, 명시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어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또 제 생각이 너무 안에 지나치게 왔다 갔다 해서 공감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오독입니다. 오독. 잘못 있는 것. 오독의 역사가 비평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며 오늘 저희 강의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남해 금산 이성복. 한 여자 돌 속에 묻혀 있었네. 그 여자 사랑에 나도 돌 속에 들어갔네. 어느 여름 비 많이 오고 그 여자 울면서 돌 속에서 떠나갔네. 떠나가는 그 여자 해와 달이 끌어주었네.
남의 금산 푸른 하늘가에 나 혼자 있네. 남의 금산 푸른 바닷물 속에 나 혼자 잠기네.